1942년 11월 전쟁 후 세 번째 겨울이 찾아왔다. 판문점에서의 협상은 포로 교환 문제로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일주 간격으로 열렸던 회담마저 10월부터 무기한 휴회에 들어감으로써 언제 다시 재개될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전선의 병사들에게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졌다. 이역에서 추운 겨울을 맞은 유엔군 병사들에게 점차 염증과 혐오감이 찾아들었다. 그들은 어서 빨리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다. I'm KFC Bartucci from the Chocolate Town, Hershey, Pennsylvania. I'm feeling swell. I'd like to say hello to Mom and Dad, and I'll be home real soon. Private John Williamson from Waltham, Massachusetts, and I just want to say hello to my mother and father and to tell them not to worry about me, that I'll be home soon. Go ahead, speak up. Carver Watson from Philadelphia, Pennsylvania. Hello to Mom and Pop, Dorothy. I'll be home real soon, I hope. 휴전 말기에 조금 있으면 휴전이 되면 이제 사는데 그 죽고 싶겠어요 누구나? 암만 그나 뭐 싸워야 되니까 군은 명령이 있고 나가야 되니까 참 그건 참 거기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볼 때 안타깝죠. 그냥 뭐 그런 상황이 참 처처에서 벌어졌죠. 이 무렵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2차 대전 백악관을 향해 자신의 찬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아이크는 미국의 이었다. 언제 아이크가 전쟁을 끝내고 군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가. 이러한 미 국민들의 관심사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마침내 아이젠하워는 한국에 가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통령에 당선된 아이크는 메가더를 만남으로써 그의 공약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아이젠하워는 약속한 대로 한국 전선으로 향했다. 아이젠하워는 공산주의자들을 설득해 평화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큰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분명히 그는 명예로운 휴전을 바라고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72시간만을 한국에서 보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유엔군 총사령관 클라크와 8군 사령관 벤플리트와 같이 보냈다. 이승만과는 2번 만났으나 1시간에 불과했고 성대한 환영 준비를 하고 있던 이승만을 실망시켰다. (11월 2일) 북경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지역 평화회의는 월북 작가 한서랴의 반미 발언과 침략을 규탄하는 구훈, 그리고 조선 문제에 대한 결의안 채택 등으로 의례적인 행사였다. 그러나 인민들이 평화를 원한다는 대목에서는 휴전을 탐색하는 공산권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판문점에서는 양측이 다시 만날 만한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이 무렵 유엔에서는 양측 대표들을 판문점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송환 거부 포로들을 중립국 관리에 맡기자는 인도의 제안을 채택했다. In the implementing of this proposal is the release of all prisoners into custody that is not of the detaining side. The first act of release by the detaining side is the first act of repatriation. (53년 3월 초) 스탈린이 사망했다. 스탈린이 죽었다.
절대 권력을 장악했던 스탈린의 죽음은 얼마 동안 소련 권력의 심장부를 혼란에 빠뜨렸다. 스탈린 시대의 중압감이 컸던 만큼 해체되는 것도 머지않음을 모두 예감하고 있었다. 누가 스탈린의 후계자가 되느냐는 문제를 놓고 말렌코프와 몰로토프 그리고 베리아 간에 잠시 진통을 겪었다. 결국 말렌코프가 소련의 새로운 지도자가 됐다. 스탈린 장례식 때 열렸던 중소 고위 회담 이후 중국 측에서 반응이 나왔다. 3월 말 중국의 조울레는 유엔 측이 제안했던 부상포로 교환과 송환 거부 포로들을 중립국에 넘기자는 인도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어 김일성과 소련 외상 몰로토프가 여기에 동의함으로써 교착 상태에 빠졌던 회담은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53년 4월 11일) 양측은 부상포로 교환 협정에 서명했다. 병들거나 부상당한 포로를 교환하자는 제안을 공산 측이 받아들인 것은 최종적인 휴전의 결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는 희망을 분명히 시사한 것이다. 유엔군 측이 리틀 스위치로 이름 붙인 부상 포로 교환은 4월 20일부터 시작됐다. 유엔군 측이 송환한 부상 포로는 6,670명. 반면 공산 측에서는 유엔군 213명을 포함한 684명의 부상 포로를 돌려보냈다. 당초 유엔 측은 그 숫자에 의혹을 품었지만 또 다른 논쟁에 휘말리기보다는 협상의 진전을 택했다. 한국군 부상포로 471명도 돌아왔다. 포로들은 대부분 최근에 포로가 됐던 병사들 뿐이고 50년과 51년의 포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서로가 적의 수중에 있던 포로들을 돌려받게 되자 휴전의 분위기는 점차 성숙되는 듯했다. 한편 유엔군 측에서도 거제도에 있던 부상 포로들을 판문점으로 집결시키기 시작했다. 송환된 공산군 포로들은 모두 6,670명이었다. 공산 측 부상 포로들은 유엔군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많은 포로들이 상의에 포로를 뜻하는 P자가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새 옷 입기를 거부했다. 포로들은 유엔 측이 제공한 옷과 신발, 치약, 비누, 담배 등 모든 것을 내던져버렸다.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훌륭한 선전 자리로 이용되리라는 점을 양측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휴전을 향해 가는 판문점의 분위기와는 반대로 한국 내의 휴전 반대 움직임은 점차 거세졌다. 한국민들의 휴전 반대는 복잡한 감정이 깔려 있었다. 통일 없는 휴전의 결사 반대가 겉으로 나타난 구호였지만 또 다른 전쟁이 재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전쟁으로 이미 값비싼 희생을 치른 데 대한 보상받을 길 없는 욕구 불만도 깊이 쌓여 있었다. 이승만은 이 같은 국민 감정을 배경으로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휴전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는 당시 이승만에 대해 합참본부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다. 이승만은 미국과의 안보 협정을 조건으로 더 많은 경제 원조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가 휴전 협상에 대한 발언권이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흥정하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침략자를 격퇴시키고 38선으로 되돌아간다는 전략 개념을 결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통일된 한국을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야심이겠죠. 하지만 그는 휴전 협상이라는 것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협상이나 타협으로 보이는 거라면 뭐든지 반대했으니까요. 이승만의 저항은 마침내 실력 행사로 나타났다. 6월 18일 새벽 2시 이승만은 2만 7천 명의 반공 포로를 석방시켰다. 석방된 포로들에게 한국군과 경찰들은 민간복을 주고 수물집을 가르쳐 주었다. 워싱턴은 경악했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재임 동안 공무 때문에 한밤중에 잠을 깬 것은 이때 단 한 번뿐이었다. 판문점에서 공산군 측에서는 입에 허연 거품을 불고서는 미군 말이야 유엔군 측인 너희들이 한국하고선 말이야 한국군 대하고서는 짜가지고 야합해가지고서는 이 휴전 협정을 갖다가 떼기 위해서 말이야 한 게 아니냐 이래가지고서는 이제 공세를 취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는 미군이 이 유엔군 측 대표 미국 수석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짠 사실 없다. 한국군이 멋대로 한 거다. 한국군 되먹지 않았다. 거기서 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 수석 대표가 아주 굉장히 난감한 입장에 빠졌죠. 당황한 미군 로버트슨 특사를 파견 이승만과의 타협을 모색했다. 이승만의 끊임없는 불만에 대해 미국의 설득과 회유, 위협 등 양쪽의 줄다리기는 보름 동안이나 계속됐다. 해서 결국은 뭘 얻어냈느냐? 한국군 20개 사단을 갖다가 이제 해준다. 또 그 다음에는 10억 불에 상당한 그 당시 10억 불이면 큽니다. 이것을 갖다가 원조를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제네바에서 국제 회의를 하는 데 있어서 3개월 지나면 이제 그건 안 한다. 뭐 또 여러 가지 등등의 이것을 갖다가 보장을 얻어냈어요. 여하튼 자기 단독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대신 이 휴전에 대해서는 방해는 안 하겠다. 그 대신 한국 측도 여기에 사인은 안 한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유엔군 측, 즉 미국 측이 책임을 지고 저 사람들하고 하는 거다. 해서 그 결말을 이제 지은 겁니다. 배신감에 휩싸인 미국은 한때 이승만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 처칠은 이승만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한국을 완전히 포기하자고 주장했다. 어쨌든 이승만의 위험한 도박은 성공했다. 휴전 회담을 담보로 경제 원조와 확실한 안보를 얻어냈던 것이다. 공산 측은 이승만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한국군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다.
휴전 조인을 눈앞에 둔 7월, 중부전선 금성 지역에서는 중국군의 마지막 대공세가 펼쳐졌다. 이 시기의 포탄 소비량은 한국 전쟁 중 월간 최대치를 기록할 만큼 격화된 전투였다. 7월 19일, 10km 정도 전진에 성공한 중국군은 공격을 중단했다. 가까스로 화천 지역 방어에 성공했던 한국군은 금성 지역에서 상당 부분의 땅을 잃었다. 휴전 직전에 이제 그 뭐라고 말할까, 금성 전투는 한국군 2군단, 그 다음에 미군 9군단에 소속된 한국 사단 5, 6개 사단 정면에 이제 붙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금성 전투라고 하는 것은 그 금성 거기서 이제 이른 좀 이렇게 좀 돌출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중공군이 양쪽을 차단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해왔는데, 그 당시에 그 7월에 아주 얼마 안 있으면 휴전이 조인된다 하는데 이 녀석들이 이걸 대공격을 취해왔어. 그래서 그 당시 그 군단장이 정일권 장군이고, 거기에 한국군 한 5, 6개 사단이 여기에서 선전분투는 했지만은 결국은 상당한 지역을 갖다가 내주게 됩니다. 한 대대진지에 하룻밤 사이에 13,000발의 포탄이 떨어진 것은 아마 한국전 개시 이래 유사 이래 처음일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선을 마지막까지 화천에서 군단 위치를 춘천까지 옮겨달라고 테일러 장군이 간청을 하는 것도 제가 반박을 하면서 그 위치를 마지막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이 남은 거죠. 그때 후퇴했더라면 화천댐도 춘천 앞까지 아마 휴전선이 가실 겁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종막의 날이 왔다. 2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158회에 걸친 회담 끝에 휴전협정이 조인된 것이다. 양측 대표들은 처음 협상 테이블에서 만났을 때 그랬던 것처럼 인사말 한마디 없이 악수도 생략한 채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묵묵히 협정 문서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한편 양측 대표의 서명이 끝난 문서는 유엔군 최고사령관 클라크 대장에게 넘겨졌다. We have stopped the shooting. That means much to the fighting men and their families. And it will allow some of the grievous wounds of Korea to heal. Therefore, I am thankful. It is, however, only a step toward what must yet be done. The task now is to put the ceasefire agreement into full effect as quickly as we can and get down to working out an enduring settlement of the Korean problem. 같은 날 평양에서는 김일성이 북한인민군을 대표해 그리고 중국인민지원군을 대표한 팽덕회가 휴전협정에 서명했다. 한국의 이승만은 참전 당사국 중 유일하게 서명하지 않았다. 아무튼 3년 1개월에 걸친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한 종결이었다. 한반도는 38선 대신 휴전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분단됐다. 38선 이남의 옹진반도는 북한에 넘어갔지만 중동부의 38선 이북 지역은 남한에 편입됐다. 7월 27일 밤 10시 이후 전선에는 포성이 멎었다. 병사들은 철모와 방탄조끼를 벗어버렸다.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나와 평화의 순간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전쟁과 평화의 차이인가? 차츰 허탈감에 사로잡혔다.
협정에 따라 양측은 72시간 내에 현 전선으로부터 2km씩 철수해야 했다.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남북 각 2km 이내는 비무장 지대가 됐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일은 모든 것을 전쟁 전의 상태로 원래 위치로 되돌려놓는 일이었다. 항미 원조의 기치 아래 북한을 도왔던 중국군도 휴전선에서 물러났다. 송환을 앞둔 거제도의 공산 포로들은 마지막까지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거제도에서 포로들은 선편으로 인천에 도착했다가 기차를 타고 판문점으로 향했다. 연도의 주민들은 증오심으로 이들을 보냈고 송환 포로들은 기차 안에서 공화국기를 흔들고 옷을 벗어 창밖으로 내던졌다. 이른바 빅스위치로 불린 포로 송환은 8월 5일부터 한 달간 계속됐다. 이 기간 동안 유엔 측은 8만 2천여 명의 공산 포로를 북쪽에 인도했는데 북한군이 7만 5천, 중국군은 6천이 약간 넘는 숫자였다. 판문점에 도착하면서 포로들의 격렬한 행동은 절정에 달했다. 포로라는 신분이 주는 굴욕감과 돌아갔을 때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인 착잡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유엔 측은 북에서 12,000여 명의 포로를 인수받았다. 첫날 송환된 인원은 유엔군이 150여 명, 한국군이 250명이었다. 공산 측이 지급한 옷가지를 벗어던지는 의식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전쟁 초기에 포로가 됐던 딘 소장도 돌아왔다. 3년의 포로 생활로 쇠약해진 그는 54세로 군대 생활 30년을 맡고 있었다. Another statement that I'd like to make is that I'm overjoyed to be back with my own countrymen again. I'm overjoyed. But my joy is tempered with the thought of Maribel Martin, and Jean Stark, and Ruth Hampton,
Mrs. Walker, and others whose loved ones are not returning. That tempers my pleasure in returning. 중국군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포로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지막으로 우리들 30명이 남았죠. 그런데 그들이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려보내지 않으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됐죠. 38선을 넘는 순간에도 기뻐하거나 함성을 지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충격과 의혹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38선을 넘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포로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였다. 공산 측은 송환을 거부하는 유엔군 포로들을 판문점에 데려와 시위하고 기자들 앞에서 공산주의 지지를 선언하도록 했다. I stayed behind to escape the Red Bait McCarthy and to assure that I'll never again have to fight in another unjust war as I did in Korea. I'm staying back because I want to fight for peace. And I feel that I cannot do it in my homeland, which I love and will return to someday, whenever freedom of speech is not just written on paper, it is a reality. 거제도에는 2만 2천 명에 달하는 송환 거부 포로들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대개 남한 출신으로 인민군에 강제 징집됐던 포로들이거나 대만의 국부군 출신 포로들이었다. 반공 포로들로 불린 이들은 남한에 남거나 대만으로 보내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휴전 협정에서 양측은 송환 거부자들의 처리를 위해 중립국 송환위원회를 만들고 그 관리와 운영을 인도군에게 맡기도록 합의했었다. 나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포로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가족과 친구들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 포로들은 두 강대국 사이의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이념의 놀이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류 문명에 크게 기여한 위대한 나라 한국이 인위적으로 양분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구나 같은 민족이 이데올로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인간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된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다른 전쟁과 다른 점이죠. 53년 9월 인도 관리군 3,000명은 포로들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임무를 가지고 인천에 도착했다. 이승만은 지금까지 유엔 참전국으로서 우방이라 생각했던 인도군이 중립국 자격으로 온다는 것에 명백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그는 만일 인도군이 남한 땅에 한 발짝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부대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가던 중 배 위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인도 관리군의 도착을 원치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구에 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땅을 밟을 수가 없었죠. 우리는 바다 위에서 포인트 크루즈라는 항공모함에 옮겨 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판문점으로
수송됐습니다. Everybody in my unit in a number of 올해는 한 번에 5명씩 수송이 됐는데 미군이 설치한 캠프가 있는 비무장지대로 옮겨졌습니다. where camps had already been set up by the Americans. 10월 15일부터 송환을 거부하는 포로들에 대한 설득이 시작됐다. 설득 기간은 90일간이었고 설득을 받아야 할 대상은 공산 포로가 2만 3천, 유엔군 포로는 359명이었다. 설득 첫날 중국군 포로들 500명 가운데 10명이 마음을 바꿔 공산 측에 귀환했다. 송환을 거부한 공산 포로들은 반공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송환의 기회를 놓쳤거나 마음을 확실히 정하지 못하고 동요하던 포로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북쪽에서 억류하고 있던 유엔군 포로에 대한 설득 작업이 12월 2일부터 시작됐다. 설득을 통해 359명 중 10명이 마음을 돌려 남으로 내려왔다. 기억엔 처음에 애국가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정전 이후에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가족의 근황을 알려주면서 어머니, 동생 혹은 자기하고 제일 친한 집에 가 물어보니까 다게 알더군요. 누구하고 친했다. 동네 친한 친구는 누구냐. 또 애인은 누구였느냐. 이런 것도 나오더군요. 그래 그런 걸 전부 이제 이어서 이제 그 테이프를 해가지고 설득 장교가 설득을 하면서 또 테이프를 또 틀어주며 들키면서 그렇게 이제 작전 우리가 설득 계획을 세워서 공작을 실천했습니다. 판문점으로 이송된 송환 거부 포로들은 인도 관리군 아래 제2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반공 포로들은 몇몇 이탈자 때문에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인도군과의 사이도 긴장됐다. 설득이 필요 없음을 과시하기 위한 집단적인 소동이 여러 번 일어났고 몇몇 사상자도 발생했다. 설득 작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설득을 이 사람들은 시간은 뭐 무제한이 사람을 고통을 주기를 벌써 막 공갈 협박에다가 시간을 계속 끌어요. 이북으로 가겠다는 말 나올 때까지 설득을 하니까 이 사람이 완전 녹아나는 거지. 그래도 우리 전년 이런 것이고 그래서 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뭐 한 5분 동안 물어보면 문제가 아닌데 아니 이놈들은 뭐 갈 때까지 설득을 계속 하니까 몇 시간을 두고 그러니까 그런 설득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북에 가서 꼭 죽을 사람이면 모르지만 안 죽을 사람도 있는데 뭐 계속 말해 시끄러우니까 가겠다 하는 놈도 있을 거고 비라비 사람이 다 있을 거니까 이건 뭐 무조건 안 받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수용소 체험자들이 안 받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우리가 반대했습니다. 포로들이 설득 장소에 들어서게 되면 먼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귀하는 지금부터 중립국이 감시하는 가운데 설득을 받는다. 귀하가 만일 북쪽으로 가고 싶거든 북쪽 문으로 나가고 남쪽으로 가고 싶거든 남쪽 문으로 나가길 바란다. 그런 다음 장시간 상대방의 설득이 계속됐으나 대부분이 크게 반발했고 효과가 없었다. 우리가 받은 인상은 포로들에겐
이데올로기의 차이뿐 아니라 포로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양측의 조직된 시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반공 포로들에겐 예외 없이 반공 구호로 문신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만약 돌아갈 경우 죽음을 당할까봐 겁이 나기도 했겠죠. 우리는 포로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통해 그들이 돌아가지 않으려는 가장 큰 이유가 공포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데올로기도 문제였겠지만 시골서 온 순진한 병사들에게 이데올로기보다도 공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53년 12월 23일 휴전 협정이 허락한 90일간의 설득 기간이 끝났다. 그 후 30일 안에 정치 회의도 열리지 못했으므로 이듬해인 54년 1월 23일로서 인도 관리군의 임무는 끝났다. 7,900명의 북한군 포로들 중 결국 188명이 마음을 바꾸어 북을 택했다. 중국군 포로는 모두 14,700여 명 중 440명이 설득을 받고 중국 본토로 향했다. 언제나 그렇듯 경계선을 넘어설 때마다 격정에 못 이겨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결국 돌아가지 않겠다던 22,000여 명의 공산 포로들 중 628명이 설득을 받고 북쪽 고향으로 돌아갔다. 90일 동안의 설득을 뿌리친 중국군 반공 포로들은 14,000여 명을 헤아렸다. 이들이 배를 타러 인천으로 가는 연도와 항구에 화교들이 나와 환영했다. 아침 9시에 판문점을 떠난 이들은 오후 4시에 인천에서 대만으로 향하는 배를 탔다. 북한군 출신 반공 포로 7,900명 중 7,600명이 남한에 머무를 것을 결정했다. 결국 남북을 모두 합쳐서 돌아가지 않겠다던 23,000여 명 포로들 중에서 다시 마음을 바꿔 돌아간 숫자는 640명이었다. 대부분 송환을 거부했기 때문에 남과 북 모두 설득에 실패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 이들 중에 남과 북 어느 쪽이든 선택하기를 거부한 포로들이 있었다. 남쪽에 억류됐던 86명과 북쪽의 2명이 그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처리는 정치회담으로 넘겨졌다. 판문점에서 열린 예비회담에서도 결말을 내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중립국 감시위원단이 짐을 떠맡게 됐다. 내 기억으로는 몇몇 포로들이 북한으로 가기도 원찮았고 남한에 남기도 원찮았습니다. 그들은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죠. 아마 5, 6명의 포로가 이 같은 경우였다고 생각합니다. 티마야 장군이나 확인관의 제의는 결코 아니었어요. 우리는 포로들에게 2가지 선택을 주었는데 제3의 선택을 한 포로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미 끝났고 6, 7명이 우리와 함께 인도로 왔습니다. 이들의 사후 처리에 관한 결정은 그 후에 내려졌는데 그들 중 몇 명은 인도에 남아있게 됐고 나머지는 스위스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기억할 수 없지만 제3국의 선택은 포로들 자신의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그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던 88명의 포로들은 인도 관리군과 함께 인도로 떠났다. 88명의 국적은 중국 출신이 12명, 북한 출신 74명, 그리고 남한 출신이 2명이었다. 나는 2개 조국에 충성을 들이다가 2개 조국에 다 충성 못 들이게 된 사람. 2개 조국을 위하다가 내 신세를 망친 이런 신분에 내가 걸 것은 어딘가. 그때 생각하기를 전쟁 다시는 없어야 할 거고 내 자신이 비참한 전쟁에 다시 동원되기 싫고 또 나는 이 죽이고 죽는 피를 보는 이 세계를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다면은 나는 중국에 가는 이 길이 없다. 또 내가 이 땅에 있으면은 내가 어머님 동생들 버리고 간다는 건 참지 못할 일이지만은 내가 이 땅에 있는 한에는 내 마음이 얼마나 괴로움이 앞으로도 할 거다. 나는 푸른 하늘 밑에서 노래 부르면 농사하는 그런 자유 땅에 가고 싶다. 또 좁은 데서 와락와락 개구리 올챙이처럼 싸만하는 이것은 나 정말 견디기 싫다. 나는 뭐 한데 아주 먼데 지구 끝이라도 가서 막 혼자라도 이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다. 다 세상을 떠나고 싶다. 막 그런 마음에서 지상국을 택했죠. 남과 북, 그 어느 쪽도 선택할 수 없었던 포로들은 그들을 낳아 길렀던 모국의 모든 것과 결별했다. 그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버림으로써 이제껏 그들을 짓눌러왔던 동족 상잔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다. 그것은 제3의 선택이었다.